원문도 공개가 됐잖아요. 어대한 기류를 좀 깨는데 역할을 크게 할 거로 보시는지. 당원 투표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뭐가 될까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후보의 소통 능력이에요. 근데 문자 일심 논란을 그냥 유치하다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소통의 문제니까요. 당정 소통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모두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일 약강 중, 일 약하라고 보고요. 역전으로 갈 수 있다고 뭐 좀 보시나요? 결승 투표 간다라고 보고요. 결승 투표에서는 방향성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다루는 광화문 뒷담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국민의힘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특집 세 번째 시간으로 나경원 캠프의 김민수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씹했다는 논란인데요.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혔는데 이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무시했고 이것이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고 이제 경쟁 후보들과 친윤계가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대혼란 속에 어대한 기류가 깨질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나경원 후보는 이번 공세를 주도하는 원희룡 후보와 한 후보를 모두 비판하면서 본인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은 김민수 대변인 모시고 또다시 전대에 들이운 배신 논란, 무게팝 나경원 반전 일으킬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변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변인 나경원 후보님과도 인연이 좀 깊으시잖아요. 오래되신 관계로 알고 있는데 좀 간략히 좀 인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2019년 1월에 자유한국당 당시에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당협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제가 뭐 아는 정치인이 있거나 하진 않았죠. 근데 2019년 당협위원장이 들어오고 약 2달 후에 전대가 있어서 황교안 당대표가 이제 당시에 당대표로 또 선발되셨고 이후에 원내대표가 또 이제 나경원 대표가 되셨는데 2019년 20년도에 워낙 문재인 무도한 정권과 아스팔트 위에서 길거리에서 국회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분들 약간 전우회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우회가 있어서 당시에 그렇게 이제 인연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전당대회 기자들 생각에는 나경원 의원님의 출마는 디폴트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판까지 생각보다 고심을 좀 길게 하셨어요. 좀 옆에서 보셨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좀 고민을 하셨다고 보시나요? 정치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분명히 이제 다른 당권 주자들처럼 대선의 꿈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본인께서는 당대표를 이번에 나가는 사람은 대선에 나가는 꿈을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3년 후에 대선이 있고 그리고 대선 1년 반 전에는 당대표직을 내려놓게끔 당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국민의힘에 공백을 만들고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 대표께서는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대권을 내려놓고 대선으로 가는 발판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꿈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완벽하게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어가셨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할 사람 그리고 대선의 꿈을 완벽히 내려놓을 사람이 현재 나오고자 하는 후보들 중에선 없구나. 그럼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또 놓고 지지자들이 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쨌든 원희룡 후보나 저기 한동훈 후보랑은 좀 차별화된 지점인 것 같아요. 대선의 목표가 있는 분들이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되면요. 이 당의 안에 세력들을 내세력화 만드는 작업부터 들어가요. 당연하지 않겠나요? 예, 당내 경선부터 이겨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내세력화를 하려다 보면 개파 정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08석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인데 정말 똘똘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개파 정치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우리가 재집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다시 대선을 뺏기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죠.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이제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제 나경 의원님 나오시면 친윤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많았는데 이제 중간에 나는 이제 친도 반도 없었다 내 정치의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윤 프레임을 거부하시고 갑작스럽게 다음날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약간 이제 원희룡 후보가 친윤 후보로 이제 자리매김이 됐잖아요. 이 상황이 좀 나 후보가 원래 친윤 후보로 좀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전략이 틀어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 무게파를 좀 내세우고 싶으셨던 것인지 좀 이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민수는 개파가 뭐냐. 이게 개파가 있어야지 정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되게 후진 국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우리가 합동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일부 한동훈 그 후보 지지자들께서 막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도 나눠주셨어요. 왜 거기 갔냐? 근데 이게 맞지 않나요? 왜냐면은 어떠한 개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문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 내에서 이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맞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맞는 말을 해도 맞다고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이 당이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뜻과 비전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보수의 이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리더들마다 달라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는 이념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에게 동의하기 시작하면 우리 당은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당내에 대권을 노리는 중진 정치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3개파가 될지 5개파가 될지 10개파가 될지 모른다. 이래서는 우리가 강한 보수정당이 될 수도 없고 민주당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 다만 잘못은 비판하겠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이렇게 당정관계, 당정 동행이라는 말 쓰셨는데요. 근데 이제 개파가 없다는 거는 다른 말로는 좀 당내 세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비판하는 분들의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대표가 왜 세력이 없나요? 세력이 없이 어떻게 저 험지인 수도권에서 5선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이번에 우리가 108석분이 안 되고 서울은 정말 몇 석 이기지도 못했지만 그 중에서 험지 중에서도 살아남은 분이에요. 이건 세력이 없다고 볼 수 없죠. 나경원 대표의 세력은요,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국민이고 또 나경원의 이념을 믿고 있는 당원이고 나경원이라는 사람의 진정성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비단 국민 당원뿐만이 아니라 당 내에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에게 러닝메이터를 신청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단지 이런 사람들을 개파 줄 세우기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은 어제도 증명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 정말 팬덤이 많으신 분이지만은 어제 합동 토론회 첫째 날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숫자 나경원 대표 결코 밀리지 않죠. 네. 그러니까 개파 없이도 본인이 어떠한 정치적 이념과 길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세력과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해내고 증명해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실 제3지대가 성공하기도 어려운 또 그런 토대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윤 비윤 표를 다 좀 얻기 어려운 전략이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나경원 후보가 공략하는 좀 지지층은 누구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수도권? 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친윤 비윤을 나누는 게 되게 무의미해요. 국민의힘은 모두 친윤이어야 돼요. 그리고 대다수가 친윤입니다. 왜냐면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담보돼야지만 정권 재집권, 재창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만에 하나 실패를 하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윤상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든 우리는 대선에서 필패합니다. 네.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비윤이 있을 수가 있나요? 비윤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면 무조건 반대한다가 비윤이에요. 네, 친윤은 윤석열 대통령이면 무조건 찬성한다가 친윤이에요.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 프레임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당이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대선에서도 2년 남은 지선에서도 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당정 관계는
대통령이 잘하는 것,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정말 적극적으로 당에서 지원하고 밀어주고 성공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은 좀 여론하고 벗어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외부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실제 여론이 이렇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의견을 주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비윤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 비난을 하고요. 이게 어떤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친윤들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하고요. 이게 과연 우리 당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인가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비윤, 친윤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과 사건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봐야 된다.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좋다라고 하면 이거 개따라고 뭐가 다르죠? 똑같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이게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불안감이 조금 또 선거공학이라는 걸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선거공학만 떠들 건가요? 이 선거공학 외치다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 사류 정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때까지의 것들에 계속 갇혀서 안 된다. 선거 프레임, 선거공학 그리고 여의도 문법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기에서 벗어났다 뭐 했다라고 해서 계속 하는데 그럼 우리들은 영원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거공학이 잘못됐으면 이거 깨트려야죠. 이게 보면 결국엔 윤 대통령과 너무나 각을 세우는 한동훈 후보도 불안하고 무비판적으로 윤 대통령을 따를 것 같은 원희룡 후보도 좀 불안한 어떤 지지층을 좀 파고드는 느낌이에요. 약간 상식적으로 지금 이게 맞는 얘기 같지 않으세요? 무조건적인 찬성도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도 잘못되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정치공학이라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뜻은 우리 당 당원들이 지금 80% 투표를 차지하는데요. 우리 당 당원들이 아주 비합리적인 분들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당 당원들 중에서 무조건 윤석열 잘한다 박수 치는 분 있을까요? 우리 당 당원들 중에서 무조건 윤석열은 안 돼, 무조건 한동훈이 맞아 하는 분들은 있을까요? 당원들의 그래서, 수준이 높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우리 거죠? 당연하죠. 당을 정말로 사랑하는, 당이 발전하길 바라는 합리적인 당원들이 나경원 대표의 지지층이고 공약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사실 당원들의 어떤 표심을 100%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론조사에선 그런 부분이 좀 아직은 드러나지를 않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드러날까요? 여론조사가 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본이에요. 네. 그러면 표본이 틀리면 여론조사 결과값은 인풋이 틀렸기 때문에 아웃풋이 틀리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과 당원은 완전히 다른 표본이에요.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전전전대입니다. 네, 전전전대에서 이준석 대표와 나경원 대표가 붙었을 때요. 그쵸. 여론조사상의 보수 지지자들은 이준석에게 24%더 우위를 손을 들어줬어요. 24% 여론조사가 높았습니다. 근데 결과값에는 나경원 대표가 4% 이겼죠. 네. 그럼 이거 오차가 28% 발생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만 돼도 야 정확도가 떨어지네라고 해요. 근데 지금 28%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완전히 표본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여론조사는 결국에는 여론몰이를 하는 용의 여론조사이지 어떠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대안은 틀렸다. 이미 깨졌죠. 이미 깨졌다. 네.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어디 아니라고 이미 깨졌죠. 네. 지금 이제 또 결국에 그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문자 논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지난 1월쯤에 이제 사과 의향을 당 측에 의사를 밝혔었다는 거는 사실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사실이잖아요. 혹시 좀 알고 계셨나요?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대충들은 다 들었죠. 대변인 정도 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것이 나 후보님은 양쪽 다 한동훈 후보와 이제 원희룡 후보 둘 다 이제 싸잡아서 비판을 하시면서 뭐 패배 브라더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것 또한 약간 이제 친윤 비윤 간에 어떻게 보면 좀 계파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번 사건이 좀 나 후보님한테 좀 유리하게 좀 작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유불리를 떠나서 나 대표님의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는 두 후보들을 가급적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패배 브라더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기자분들께서 이제 계속 물었어요. 계속 묻다 보니까 그만들 좀 싸우세요. 둘 다 지금 이러다가 보니까 진 거 아닙니까? 이거 패배 브라더스 아닙니까? 라고 싸우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자 논란이 이게 일시비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가요? 제가 볼 때는 이 논쟁이 아니에요. 논란이죠. 사건의 본질들이 계속 왜곡되고 있다고 봐요. 당원들이 볼 때는요. 당원들이 지금 당대표를 뽑는 주안점은 문자를 씹었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다음 대선에 재집권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 능력이 부재한 것이 아니냐, 소통 능력이 있느냐가 핵심이 돼야죠. 이 사건의 본질은. 자, 그러면요. 이 소통이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되면 이거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합니까? 당정이 어떻게 하나가 되죠? 이게 본질이어야 돼요. 이 문자 논란의 핵심은. 한동훈 후보의 소통 능력 말씀이신가요? 네, 소통 능력이 모든 후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본질이 나왔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용산과 원활한 소통이 아예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지금 윤석열 정부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예, 그럼 우리 대통령 재집권 못 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맞다만 외친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여론 비판에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건 역시도 재집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정치공학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맞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경원 대표가 하고 있는 말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여의도 문법이 당연한 말을 이상하게 곡해하다 보니 네. 이 당연한 말도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예. 네. 당연한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상식적인 발언을 하시고 계신 거라 생각해요. 사실 이번 사태가 작년에 이제 연판장 사태를 또 약간 다시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2연판장 사태, 이번 이제 사태를 놓고 한동훈 후보가 이제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을 또 이렇게 만든 쪽이 있었고, 결국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또 나 후보님은 내가 작년에 당한 그 원조 연판장 사태와는 다르다. 연판장 호소인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주도했던 많은 이들이 한동훈 캠프에 가 있다는 또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 후보에 대한 좀 동정론이 또 생기는 측면도 있어서 또 이 부분 또한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후보는 이 연판장 이야기 나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제 방송 같은 경우에도 연판장 이야기 좀 묻지 마라,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묻다 보니까 대답을 하게 되고, 또 한동훈 캠프 측에서 왜 당시에 연판장 사건으로 피해를 봤던 피해자 나경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또 끄집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판장 사건과 이 연판장 사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난 연판장 사건은 제가 너무 소상히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나경원 후보의 대변인을 하고 있었고, 연판장 사건이 터졌던 날 우리가 동화사라는 그 사찰을 방문했다가요, KTX 타고 저랑 대표님 2명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때 연판장 사건 터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한 특정 계파가 한 명을 어떻게 보면 집단 다구리 났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집단 다구리를 났는데, 그래서 지금 출마조차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번 사건은요, 왜 다르다라고 하냐면,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번 것도 또 다른 계파가 한 명 후보를 그냥 죽이기 하기 위해서 줄 세우기 정치를 했다, 계파 정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판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 측 캠프에서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캠프에 지금 지난 원조 연판장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는 게 먼저예요. 지난 연판장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후회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저희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당내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맞지 않나요? 예. 내가 잘못했던 건 싹 덮어놓고 이번 사건 잘못됐습니다 해서 어떻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나요?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맞죠. 근데 그 사과 부분이 빠졌다 하는 게 저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민주당이 잘하는 내로남불 아닌가요? 내 사과가 먼저여야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이 지금 사태가 촌스럽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촌스럽죠. 네, 양쪽 다 촌스럽다. 만약에 사과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그때 당시에 연판장 사건이 그렇게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여론 안 좋았던 걸 또 누군가가 기획했다면 이거 너무 촌스럽죠. 근데 이걸 당한 쪽에서는 여기에 그 전에 연판장 사태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의 사과는 접어둔 채 이 사건 잘못됐다라고 지금 싸잡아 비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촌스럽죠. 그러니까 가장 세련된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라고 했어야 가장 세련됐겠죠. 네. 사실 문자 논란이 좀 유치한 논란이지만 어찌 됐든 좀 이것으로 인해서 당원들이 좀 흔들릴 것이다. 이제 논문도 공개가 됐잖아요.
이것이 원문까지 공개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김건희 여사가 구구절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5번이나 읽고 답하지 않은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당원들한테 아 진짜 한동훈 후보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또 이렇게 조금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파장이 있을까요? 이것이 좀 어대한 기류를 좀 깨는데 역할을 크게 할 거로 보시는지. 저는 연판정 사건과요, 이 문자 일십 사건은 완전히 결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유치한 논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당원 투표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뭐가 될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후보의 소통 능력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판단 기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저 무도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하는 전투력을 측정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가 고착화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책 추진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거예요. 그럼 이 3가지는요, 당대표를 결정하는 투표하게 되는 핵심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자 일심 논란을 그냥 유치하다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소통의 문제니까요. 당정 소통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지금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모두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이 문자 논란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당원 투표와 그 표본이 아예 다르다. 좀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시거나 이럴 때 좀 지금의 판세 좀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세요? 일약강. 일약강이요? 네. 한 명이 약간 강하고 네, 일약강. 네, 그리고 이중구도라고 봅니다. 네. 일약강은 한동훈이 네. 일약강일까요? 아직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약간 강하다. 약간 강하다. 네. 그렇다면 그리고, 그 이중 후보 상대인 그 원희룡 후보를 좀 앞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정확히 얘기하면요. 네. 일약강 중 일약 카라고 보여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거 디테일하게 분류하시네요.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구간을 정확히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4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척도 자체가 2개나 3개로 나뉘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네. 현재 스코어는 한동훈 후보가 약간 강하다. 아주 약간 강하다. 약간 강한데? 네.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많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 꽤 강하다. 네.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약간 약하다. 네. 약간 약하다. 좀 그것이 좀 역전으로 갈 수 있다고 뭐 좀 보시나요? 결승 투표 간다라고 보고요. 결승 투표에서는 방향성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좀 바뀔까요? 나경원 대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위로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심이 나경원 후보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당연히 갈 거라고 보시나요? 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 한동훈한테 갈 왜냐면요, 것보다. 이게 각자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색깔이 명확히 있는 거예요.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당정의 소통에 더 많은 비중을 두시는 분들이에요. 아까 핵심 가치 3개 중에서. 맞죠? 네, 그리고 여기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새로운 변화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럼 여기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2분 중에서 소통 능력이 누가 더 있을 건지를 보지 않겠나요? 그럼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 쪽에 더해질 확률이 높겠죠. 네. 그 단일화 가능성은 좀 어떻게 없죠. 보시나요? 완주. 네, 다들 완주죠. 아마 다들 완주를 결승 하시겠죠? 투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려놓는 분은요, 본인이 바보가 돼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일각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이제 2위 후보로 만약에 진출을 한다면 그 나경원 후보를 이제 지지했던 그 표심을 다 흡수 못할 거라고 또 그런 식으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전제가 어떻게 보시나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2등이 되면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만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나경원 캠프 대변인이니까. 아, 네. 네. 그 조직표를 사실은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조직은 다 원희룡 후보를 지지할 거다 이렇게 보는 좀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조직이라는 게요, 굉장히 선거에서 중요하면서도 물거품 같아요. 네. 물거품 같아서요. 이때까지 보시면은 정말로 제가 전당대회를 4번째 보거든요. 네. 황교안 대표의 조직력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당협위원장 될 때요, 고작해야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지율 16%였어요. 네. 엄청난 조직력으로 압도적인 승리 거뒀잖아요. 네. 근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준석 대표는요, 조직력 하나도 없이 당대표 됐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예. 엄청난 반란을 그리고 김기현 일으켰죠. 대표는요,
엄청난 친윤 세력들의 조직력이 동원돼서 당대표 됐지만은 좋은 52%. 결과를 못 이뤄놨잖아요. 예. 그럼 이게 조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은 물거품 같기도 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경원 대표의 조직이 없지 않다. 조직이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어딜 가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쵸. 수많은 국민들이 계시고 수많은 당원들이 있다. 이들이 다 조직이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네. 친한 그 TK 영남 쪽에 이제 분께서는 사실은 뭐 조직 보고 뭐고 일단 나경원 후보님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럼요. 그 영남에서 그리고 뭐 비밀 그런 얘기 투표잖아요.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야 누구 찍어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거 들어가면 비밀 투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는 거예요. 혹시 좀 네. 그 당원이 이제 80이지만 일반 여론조사가 또 20이잖아요. 또 그 부분에서도 좀 강점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저 험지에서 되나요? 그런 그냥 이렇게 측면에서. 반문하고 싶어요. 네. 그 이제 앞으로 남은 2주간은 사실 TV 토론이 거의 계속 뭐 있을 거더라고요. 좀 혹시 나경원 후보의 전략, TV 토론 전략 있을까요? 전략을 공개하면 안 되죠. 그 순간 전략이 아니니까. 약간 또 어디에 강점을 두시고 좀 하실지 그런 게 혹시 여기에 있을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끌어내릴 것이냐, 누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좀 순화시켜 볼까요, 단어를? 마우스 파이터 정도로 순화시켜 볼게요. 네, 입으로만 싸우는 사람들. 네, 그러면 마우스 파이터들이요. 지금 떠올랐죠. 뭘 뭘 순화하려고 순화인지 아시겠죠. 하시는지. 네, 근데 마우스 파이터들은 입으로는 잘 싸워요. 누가 얘기해도 싸워서 이길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결과로 보여준 사람이 있나요?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 긴 시간 동안 어떤 거 판결 하나 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이 이재명 당대표와 붙어서 이기지도 못했어요. 아무도. 근데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2019년도부터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패스트트랙 몸으로 막아왔고요. 조국 대표 끌어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동작구에 8번이나 온 거 아세요? 본인 그쵸. 지역구만큼이나 네, 방문을 네. 해서 나경원 대표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겨냈어요. 실제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싸워서 나는 이기는 사람이다를 증명한 사람은 나경원 뿐이 없어요. 네. 나는 이재명을 이긴 후보다라는 거를 가장 그럼요. 좀 TV 토론에서 강조하실 예정이신 실제로 거군요.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전 나경원 후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마우스 파이터들과 실전 파이터의 차이다. 예, 그리고 여기에 배지 있나요? 누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재명 당대표와 싸울 건가요? 여기 가슴에 배지 달고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서 이재명 당대표와 싸울 수 있는 사람 나경원 후보뿐이 물리적으로 없어요. 예. 혹시 그 무제한 토론 안 오신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가셨어요. 연설 안 하지 않은 거? 하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당에서 전략적으로 소수의 인원들만 필리버스터 참석을 하자라고 했고 대표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초선 의원들도 많고 하니까 소신 의견들을 얘기할 기회를 주자 해서 후순위로 가셨죠. 양보를 하셨죠. 이준석 의원을 막기 위해서 뭐 그런 일단은 이야기들이 기사가 나오긴 많은데 하는데 뭐 좋게 포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네, 네. 그렇지 않고 네. 실제로는 그래도 초선 의원들에게 소신 발언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번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쵸, 잘했잖아요. 그쵸. 이런 인재들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곽규태 그러니까 의원님도 뜨시고 예, 중진 의원이면 얼마나 자기도 하고 싶겠어요. 지금 선거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양보할 수 있는 건 역시도 큰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프 내부적으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선거는요. 네. 어떤 상황이어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후보 1위부터 4위까지 모두가 다 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지면 어떡하지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대변인들을 불러서 이길 것 같나요? 질 것 같나요? 2등 할 것 같나요? 3등 할 것 같나요?는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측력이 뛰어난 사람도 무조건 1위 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1위에 대한 확신 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수록 예상하기 어렵게 흐르고 있는데요. 문자 논란으로 재소환된 배신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